한 주간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발로 뛰어든 생생한 정보도 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풍문쇼를 찾은 특별 게스트가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돌아왔어요. 네. 방송가의 이 연예계 비선 실세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네. 우리 정영진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약간 독설 스타일이라고. 독지 덜 짓고. 일단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 연예계의 동료분들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뭐 기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료의식 같은 것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이럴 게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연예계의 고압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업종도 다르고 여러분과 전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하고 싶은 말들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거침없이. 알겠습니다. 우리 정현진 편집장님의 돌직구 독설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갑작스럽고 또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네, 하지원 씨의 동생이죠. 배우 전태수 씨가 지난 21일 향년 34세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네. 전태수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우울증을 좀 알아왔는데요. 이것을 좀 극복하는가 싶었는데 좀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배우로서 뭔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점에 주위 사람들도 참 많이 격려를 했었고 본인이나 이제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늘의 별이 돼서 떠났습니다. 전태수 씨는 왜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된 건가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참 말이 많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게 2012년도에 그 전태수 씨가 이제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무릎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야 하는 밤인가 잠이 오지 않는다. 이상한 어지러움과 복잡한 두근거림이라는 글을 남기고 일주일 후에는 가슴이 아파서 빨간 약을 찾았다. 하늘 참 이뻐요. 날고 싶다라며 자살 안녕? 더 이상 안녕. 그동안 연기 못 보여드려 죄송하고요. 매니저분들에게 미안해요. 기사 내도 돼요. 상관없으니 전 죽으면 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을 연달아 냈는데 당시에 이제 울을 목소리가 커지자 소속사에서는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해킹당한 것이다라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부터 이렇게 암시하는 글들이 있었네요. 제가 아는 그 전태수 씨는 네. 연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 친구고 뭐 항상 열심히 하고 하지만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세심해요, 성격이. 섬세해요. 네, 섬세하고 이래서 굉장히 자기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예전에 데뷔할 때쯤 한참을 이제 저희 가게에 온 적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태수 씨의 심리는 사실 그 SNS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태수 씨가 미술 전공을 해서 자신 직접 그린 그림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네. 그림의 면면을 보면요. 굉장히 조금 우울하거나 좀 묵직한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팬들이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좀 약간의 예술적으로 조금 그림이 어둡다라고까지는 평가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전태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좀 빨리 알아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고 전태수 씨가 그 하지원 씨 동생인 거를 몰랐어요. 근데 그 성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그 누나 이름을 그 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명을 사용한 건가요? 이 하지원 씨 이름이 가명입니다. 이 데뷔 초창기 때 네. 이 매니저 첫사랑 이름이 하지원인데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명은 전혜림이 맞고요. 이 그 전태수 씨하고 이제 그 하지원 씨 사이는 뭐 연기를 알려주는 뭐 스승과 제자이기도 한데 뭐 동생이 처음에는 연기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했대요. 근데 누나가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한번 그 알려준 걸 써먹어 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또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수라는 이 배우가 사실은 하지원 동생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거 덕분에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기도 했고 2007년에 투썸 뮤직비디오 잘 지내나요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이후에 S본부 드라마 사랑하기 좋은 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기자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왕가나 괜찮아 아빠딸 이런 드라마들에 출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잘 이어오고 있었어요. 네. 활동할 때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네. 뭐 생김새나 또 연기력이나 많은 분들이 누나에 못지않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누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는 누가 되지 않는 동생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번 일로 정말 누나인 하지원 씨가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잠긴 하지원 씨는 이제 영화 맨헌트가 곧 개봉인데 이 영화 일정이 있었어요. 뭐 인터뷰 일정도 있고 시사회 일정도 있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소속사에 먼저 얘기를 해서 다 전면 취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하지원 씨가 동생 전태수 씨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실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한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원 씨가 시크릿 가든으로 최고의 인기를 달렸을 때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제 대상 시상자로 하지원 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또 다른 부분에 이제 시상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때마침 전태수 씨도 뭔가 활동을 하던 시기라서 다른 부분의 시상자로 그 같은 공간에 모셨어요. 근데 보통에 보면 이제 매니저들은 두 사람의 투샷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네. 하지원 씨는 하지원 씨 단독샷을 원하고 전태수 씨는 누나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나의 이제 후광을 얻고 싶지는 않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욕심을 냈죠. 두 분 혹시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냐고. 이런 일이 사실 시상식에서 만난 일이 흔치는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지원 씨가 먼저 내가 하겠다고 태수야 일로 와 하면서 이제 그 전태수 씨를 앞으로 같이 해서 둘이 팔짱을 끼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하지원 씨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그 사진이 필요 없었는데 동생을 위해서 같이 한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그것만 봐도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배려는 조금 남달랐어요. 전태수 씨 그리고 하지원 씨는 일남 3녀 중에 각각 차녀 그리고 막내였는데요. 하지원 씨가 6살 더 어린 이 전태수 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화보 촬영을 같이 했었던 분의 말에 의하면 두 분이 이제 남매가 화보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계속해서 이분은 화보 촬영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수 잘하네 이러고 포토그래퍼 분한테도 우리 태수가 잘 나온 걸로 해주세요. 우리 태수만 잘 나오면 돼요 라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 그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 전태수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하지원 씨의 위치는 뭐 진실게임, 가위 등으로 이제 여우신인상을 다 이미 탔고 또 색즉시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흥행력까지 인정을 받고 다모를 통해서 톱스타 반열에 오른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잘 나가서 스케줄을 하루도 빼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막내가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직접 졸업식에 가서 꽃도 전달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 동생 기사 알려주려고 근데 그 사진이 또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하지원 씨가 얼마나 막내 동생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저희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고 전태수 씨의 마지막을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분이 다정하셨죠. 네. 예, 일단은 소속사의 대처가 이번엔 조금 현명했던 것 같아요. 네. 지인들과 가족끼리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는 뜻을 좀 밝혔고요. 기자들도 그래서 이제 대표분만 이제 가서 이제 영정사진만 이제 그것만 공개를 하고 전 언론사로 이제 다 똑같은 사진이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발인 다음 날이죠. 24일에 하지원 씨가 자신의 SNS에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살짝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별, 그 별이 한없이 빛을 발하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사랑하는 나의 별, 그 별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별이 되기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나의 별 태수야. 혹시 카더라, 네. 모모 카더라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은 없으신가요? 아, 카더라. 요즘 뭐 박수홍 씨가 뭐 미모의 여배우랑 잘 된다 카더라. 진짜 말도 안 된다. 네, 직접 내신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직접 내든 어떻게 내든 카더라 이런 소문들 이슈가 하나 터지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그 중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뭐가 사실이고 네. 뭐가 거짓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핫풍문 파헤치기입니다. 자, 샅샅이 파헤쳐볼 첫 번째 풍문은 뭔가요? 세간을 뒤흔든 소문과 이슈, 핫풍문 파헤치기. 슈레더 독일 전 총리, 27살 연하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여성 편력 풍문에 대한 진실은? 특혜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용화, 면접도 안 갔는데 수석 입학했다. 엄마는 수감 중, 딸은 연애 중, 최순실 딸, 정유라와 동거하는 남자의 정체는? 반려견 사고로 기소당한 박유천, 7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12억 원을 요구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뜨겁다 못해 정말 충격적인 열애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리얼? 핫한 뉴스였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거물 정치인이죠. 독일의 이제 슈레더 전 총리가 이제 한국인 여성, 이제 김소연 씨와 이제 스캔들에 휩싸였고 실제로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독일 주간지에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밝혔죠. 예, 이 잡지 표지에는 두 사람이 창덕궁에서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네. 야 에스 이스트 리베 맞아요 사랑입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실려 있는데요. 최초 보도한 이 저 사진 그 잡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사진을 다 찍고 나더니 나 조금 우리 김소연 씨의 그 부모님한테 우리 보낼 사진인데 우리 좀 조신하게 있을 거니까 다시 하나 더 찍어달라 하면서 또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저 잡지 표지와는 다른 이렇게 굉장히 격식을 차려. 그런 포즈로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소연 씨와 슈레더 전 총리와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 국제 경영자 회의에서 만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김소연 씨는 이후 슈레더 전 총리의 한국어 통역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어 번역 출판된 슈레더의 자서전이 있어요. 문명 국가로의 귀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번역과 감수를 또 김소연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슈레이더 이 커플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지 이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인데 작년 9월 12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슈레이더 전 총리를 접견할 당시에 저 뒤에 보이시죠? 김소연 씨도 대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 내내 다니면서 같이 커플 사진 찍으면서 잘 즐겁게. 그래요. 이 사진 저 본 적이 있어요. 네, 본 근데 기억이 보셔서 있어요. 아시겠지만 두 네. 사람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몇 김소연 살이네. 씨가 47살, 그리고 슈레더 전 총리는 그럼 몇 살일까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몇 살처럼 보입니까, 슈레이더? 한 60대 60은 한갑은 넘으신 거 60대 같아요. 중반. 네. 그러니까 김소연 씨 나이가 이제 47살, 이제 거꾸로 하면 74잖아요. 네. 슈레이더가 74세입니다. 그러면 27살. 27살 차이요. 슈레이더 야. 진짜 동안이에요. 슈레더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슈레더 전 총리가 이제 사실 두 번이나 연임한 총리입니다. 독일은 대통령도 있고 총리가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정치 지도자는 사실 총리예요. 근데 그 정도로 두 번이나 연임을 했으니까 엄청난 이제 거물 정치인이 맞고, 그리고 사실 이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했던 진짜 거물 정치인. 그러니까 통일 독일의 처음에 참 혼란한 시기를 바로잡. 지금의 이제 네. 독일이 좀 안정되고 지금 네. 막 경제 부흥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그 밑바탕을 깐 사람이 바로 슈레더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슈레더와 결혼을 앞둔 27세 연하죠. 네. 우리 김소연 씨.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이분 똑똑하고 능력 있기로는 1등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이부터 살펴볼게요. 1970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49이고 만 47살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어, 일어, 경제학까지 전공한 아주 수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외대의 통번역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때 수석 졸업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수학을 가르치면서 상임연구원으로 이제 굉장히 재직을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후에 국제회의 동시통역사로 활동 중인 아주 인텔리한 그 미모도 갖추고 뭐 아주 인텔리한 인물입니다. 또 동시에 그 현재 독일 정부의 경제개발공사죠. 노르트라 인베스트 팔레주 경제개발공사의 한국 대표를 지금 맡고 있어. 맡고 있어요. 외국인인데도 그 독일 경제개발공사에 입사해서 한국 대표부를 맡는데 독일 공사 사상 최연소 대표이자 최초의 한국 대표였다고 합니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일도 잘해서 한국 투자의 전 세계 톱 10을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아, 한국 투자를 전 세계 톱 10으로 끌어올렸다고요? 네. 예, 뿐만 아닙니다. 예. 아. 전직 대통령의 통역관으로도 있었는데요. 네.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역관으로 근무도 했었어요. 김소연 씨에 대해서 약간 다들 주위에 좋은 평가가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이 같이 이제 VIP들 의전할 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네. 물어봤어요. 근데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감 없이 좀 조용한 외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이미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분이 뭐 독일에서도 뭐 슈레더뿐만 아니라 독일 전현직 총리의 이제 대통령 통역을 전담을 했었어요. 아, 독일에서도요. 네, 그렇죠. 한국 쪽 이제 인사가 갈 경우에 통역을 또 해야 되니까 한국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역할도 했었고 지난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청와대에서 슈레더 전 총리랑 이제 만났을 때도 이제 통역을 하셨는데 근데 단순히 이제 슈레더랑 친분이 있고 연인이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통역을 하신 네. 거였어요. 그런데 전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불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드는데 아닌가요 혹시? 슈레더 전 총리가 지금 4번째 부인과 네. 이혼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이고 예. 불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서류상으로 정리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만나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연애고 결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미 기존의 결혼 관계는 별걸 하면서 이제 우리 둘은 헤어지기로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재산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류상으로 나중에 알아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이제는 끝난 사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불륜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기존 전 부인과의 사이는 이미 뭐 어쨌든 서류상으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제 헤어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불륜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선에서는 사실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든가 사랑을 공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륜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정적으로 헤어졌고 같이 살지 않고 있고 다른 연인이 있는다면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이거죠. 일단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금 묘하고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커플이 한간에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냐면요. 한국의 홍상수, 김민희 커플과 살짝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비슷한 나이 차와 함께 이들 부부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 역시 지금 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좀 매끄럽지 않잖아요. 다만 다른 거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 두 커플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웃으면서 넘어가요. 슈레더 총리가 뭐 한국의 사위가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의 그 맹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슈레더 총리나 김소연 씨 둘 다 각각의 가정을 싹 다 정리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당당하게 이 열애를 축하해 달라며 밝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겠죠. 사실 두 분이 각각 가정이 있었잖아요. 또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재혼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사실 자녀들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슈레더 전 총리는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입양 자녀는 있습니다. 2004년 당시 60세였던 슈레더 전 총리는 러시아의 상츠 페레르부르크에 있는 고아원에서 당시 3살 난 러시아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니스 여사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스 여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SNS에 슈레더 총리와의 결별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좀 걱정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제 관심을 좀 그만 가져달라, 좀 이렇게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남들 이목 신경 써야 할 정치인이 4번이나 이혼을 했잖아요. 이 여성 편력이 굉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을 몇 번 했느냐, 또 이혼과 재혼 시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만 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부인 에바와는 68년에 결혼해서 4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그 해에 네. 두 번째 부인인 앤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 해에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외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 부인 앤과는 84년에 이혼을 하는데요. 또 이혼한 그 해에 아이고. 세 번째 부인 힐트 루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한 97년에 그 해에 역시 네 번째 부인 도리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혼 소송 중이고, 그래서 올해가 아직 1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올해도 이혼을 하고 올해 안에 다시 5번째 부인과 재혼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뭐 거물 정치인이 결혼을 뭐 4번이나 하는 게 사실은 좀 특수한 경우기도 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분 이제 슈레더 전 총리의 독일에서의 별명이 사실은 아우디맨이에요. 네? 아우디맨 독일 자동차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거기에 그 로고가 동그라미가 4개입니다. 결혼 반지가 4개란 뜻이에요. 이제 다시 게 되면 올림픽. 이제 올림픽맨이 되겠네, 진짜. 그럼 이분의 또 다른 별명이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별명이 나올 정도면 이 정도로 결혼이나 이런 생활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결혼을 뭐 한 4번씩이나 했던 사람이랑 또 김소연 씨는 결혼을 또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여성들은 왜 이 슈레더에게 이렇게 빠졌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슈레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미국 같은 데서 정치를 하려면 굉장히 유머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머와 여유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매력들이 사실은 여성들이 볼 때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유머 있고 또 굉장히 그 리더인 아주 멋진 남자의 외모도 꽤 핸섬하고. 외모요? 지금은 이제 75세를 감안하면 사실 그렇죠. 괜찮은 외모예요. 남성적인 매력이 있죠. 강인한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엄청 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는 이제 혼인 자체 이 율이 낮다, 아주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슈레더 총리가 4번 정도 이혼을 했다. 요거는 약간 만수르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슈레더 총리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의 대부분은 이제 위자료로 여성분에게 이제 줘야 되는 게 독일의 상황이긴 한데, 근데 슈레더 총리가 지금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그 로스차일드의 글로벌 매니저이자 노드스트림의 의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아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각종 강연 및 초청, 뭐 대학에서의 활동, 뭐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벌어들이는 수입도 상당히 천문학적이다라고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력가 리스트인 피플 위드 머니라는 곳에서 슈레더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하면 $1,000,000,000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슈레더는
4번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6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바꾸면 약 1,025억 정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 부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부터 슈레더의 5번째 결혼설이 독일에서는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추측성 보도도 이어지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사실 그 나라도 기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부인이죠. 네, 그 부인인 도리스, 4번째 부인 도리스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어떻게 이게 이혼이 되는 거냐, 마냐, 뭐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 도리스가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런 글인데요. 프라우킴으로 시작하는 이 글이에요. 네. 네, 프라우라는 게 이제 독일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뭐 미스 혹은 미세스 정도가 될 텐데, 김소연 씨를 지칭을 하면서 결별의, 그러니까 나와 남편의 결별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 봄쯤에 프라우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로 언급을 하긴 했어요. 저는 이 전 부인의 SNS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본인의 이혼의 원인 중 하나는 맞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는 했잖아요. 예. 그런데 프라우킴의 열애가 이제와 공개된 걸 보면 아마 그녀의 가정사가 모두 정리가 된 것 같다. 축복해 달라.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게 이 점을 잘 알고 다뤄달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약간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문화죠. 저는 이 글을 읽고 이게 전 총리의 부인으로서 최대한, 그러니까 뭔가 그 우아함을 잃지 않은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가장 현명한 공식 입장인 거죠. 현명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남편과 지금 이렇게 이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성이 있는. 네. 여성이 있다. 근데 그분의 그 가정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인배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도 뭐 나이 차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불륜이라는 게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남자친구가 쟤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못 만나던 남자친구가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놔두고 바람 폈던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 나는 내 부인을 버리고 난 너랑 결혼할게. 그럼 난 너만 사랑해라고 하는 게 만약 그렇게 해서 나랑 결혼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여자한테 나를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다 계속 물리고 맞아요. 6번째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6, 7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보통 헤어지기 전에는 그 몇 개월부터 벌써 둘 사이는 이미 그런 기류를 감지를 하고 네. 거의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에 솔직한 남자인 거죠. 예. 아니 이렇게 솔직한 포장하면 게 안 될까요? 아니고 솔직한 게 아니고 네. 사랑의 유효기간 짧은 거죠. 이런 남자다.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너무나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시각에서는 남편이 나 떠나 이혼한다는데 부득부득 붙잡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 그 미테랑 대통령인가요? 아마 장례식 때 그 아내랑 그 내연녀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막 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존중을 하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비리를 저질렀고 돈을 뭐 5만 원을 받았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됐든 가능한 우리가 좀 존중을 하자는 게 그쪽의 문화인 거고. 예, 그래서 전 뭐 이 부인의 행동이 그렇게 막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슈레더 전 총리가 김소연 씨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인들은 살짝 뭐라 그럴까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한 국가의 총리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되게 다들 화나고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은 전화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굳이 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뭐 보좌관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김소연 씨와 열애를 위해
휴대폰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열정적인 건지. 카톡하려고 그래. 예. 아이고. 카톡하려고 그래. 진짜 진짜? 진짜 카톡하려고? 둘만 단체방을 만들었나 보다. 약간 그리고 그래도는 네. 이제 75세의 나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스마트폰을 처음 산 거예요. 그래서 왜 샀냐고 좀 알아보니까 그 김소연 씨하고 그 있잖아요. 그 메신저 깼어? 그거하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영상 전화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구입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세계사 책에서나 보던 분이 네. 우리나라 여성분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결혼을 하실까요? 네,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부인인 이 네 번째 부인도 두 사람의 결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본 분이 이분의 성향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은 우리나라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슈레더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내 아내의 나라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근간에 진짜 우리 쉬서방이 예? 한복 입고 대추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조만간 이태원에서 예, 이태원에서 정말 우요광 이후로 네. 또 다른 또 국민 또 몰라요. 답변이 될수 예, 있어요. 국민 서방인 국민 사위가 또 나올 수 지금 있어요. 여기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실제로 인터뷰할 때 본인이 인터뷰를 할 때 자기 대한민국의 사위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독일하고 제2의 독일인지 인터뷰. 슈블리가 슈블리. 그러니까 예. 정치인의 삶에서 그냥 평범한 자연인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 되고 싶은 약간 이제 나이 드신 후에 약간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돼. 왜요? 왜요? 왜냐면 독일에 계속 계시면서 한국과 독일의 교류가 좀 문화 교류가 많이 돼야 하는데 한국으로만 오시면 왔다 안 될 것 갔다. 같아요. 여기서 다 하죠. 수 있어요. 요즘은 세계가 지금 한 네. 가족이야, 지구 축 저희는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87 핫풍문은 뭘까요? 네,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고 심지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인기 보이밴드 그룹이죠. CN블루의 멤버 정영화 씨가 대학원 특혜 입학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네. 딱 사건의 딱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학원 박사과정에 정식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합격해 특혜 입학과 함께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 오늘 정영화 씨가 왜 굳이 부정 입학을 했는지 그리고 특혜가 있었는지 이렇게 사실 되게 한류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잖아요. 대체 왜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요. 정말 대학원 입학 특혜가 이게 가능한지 진짜 그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대학원 면접은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정영화 씨의 면접은 이 이모 교수 혼자서 소속사를 찾아와서 장인처럼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면접관들, 그러니까 다른 동료 교수들에게는 뭔가 암묵적인 동의를 받고 또 혼자 서류 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서류 기재 오류로 정영화 씨가 이 대학원을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는데 그때가 왜 잘못했냐면 일반 전형인데 특별 전형이라고 기재를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학과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2개월 후에 추가 모집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정영화 씨에게 학교 측이 권유를 했다고 하죠. 다시 지원을 해달라라고. 미달이니까. 네, 그래서 정영화 씨가 재지원을 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면접에 편의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경찰이 작년 연말부터 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화 씨를 수사한 게 아니라 이 경희대 응용예술학과 이모 교수의 입시 비리를 내사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정영화 씨가 나왔고 또 여기에 또 다줄거래로 유명했던 조규만 씨도 역시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을 했다는 것도 알아냈죠.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정영화 씨의 박사과정 입학 심사 채점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식 면접도 보지 않은 정영화 씨가 당시 박사과정 지원자 중에 이 최고점을 받아서 수석 입학을 했다는 점인데요. 결시 여부를 체크하는 날에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N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채점표 서류상으로
정용화 씨의 입학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면접 점수도 100점 만점에 90점에서 91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3명의 심사위원 교수 중에 정용화 씨에게 모든 심사 항목에서 가장 고득점을 준 바로 그 심사위원은 직접 찾아서 면접을 봤던 이모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모 교수, 지금 문제가 된 이모 교수의 동료 교수에서 이게 제보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정용화 씨가 어쨌든 지원했다가 탈락을 했잖아요. 네.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정용화 씨가 합격이 돼서 다니게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면접을 봤더니 다른 이제 교수는 저 친구는 탈락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합격해서 다니게 돼 있는 거지라고 의문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조사를 해보니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이게 판단이 돼서 경찰 쪽에 제보를 하게 된 거였죠. 네. 그런데 교수는 왜 굳이 자기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면서 굳이 정용화 씨를 찾아가서 면접을 본 거죠? 네, 이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교수의 그 학교 내에서 영향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한 대학원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교의 실용음악 전공 개설 자체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교수님이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용화 씨 소속사와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가 MOU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을 시킨, 그러니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또 이 교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교수님하고 소속사가 뭔가 좀 그런 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좀 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류 스타가 뭐 제자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커리어에 도움이 되긴 됐겠네요. 예. 그리고 이 교수의 입장을 이해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네. 교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박사 과정은 학사 과정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교수가 직접 학생을 모집하는 구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또 왜냐하면 이 본인의 조교를 뽑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논문을 도와줄 같이 좀 연구를 할 팀을 어떻게 보면 뽑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칙들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저도 그쪽 이제 교수님들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네. 어떤 학교 측에서 이렇게 프레셔를 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다른 대학교에는 이러이러한 한류 스타들이 들어와서 학교에 어떤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엔 그런 게 없느냐 이렇게 학교 측에서 좀 많이 이게 교수님들을 좀 압박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교수들이 갖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유치거든요. 그렇죠. 그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예를 들면 대학원 같은 경우 한 학기에 뭐 5, 600만 원, 뭐 7, 800만 원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만 뽑아도 7, 80만 원이 한 학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익에 잘 부합되는, 그러니까 나도 학교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서로 이익이 서로 잘 맞는 이해관계가. 거죠. 예, 이해관계 잘 맞아서 그래서 교수님은 영업사원이 되고 학생들은 이 학교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이익들을 취하는 이런 구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있는 것이 아마 이번 사건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뭐 저는 학교 측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생이 그런 이익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공적기관인 학교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더 부추겼다는 점에서 저는 학교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건. 근데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도 편입을 했었는데 편입할 때 연예인이라도 저도 늦게 편입했었는데 그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제의가 있었으니까 저도 편입을 하게 된 건데 갔더니 교수님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했죠, 제가. 그랬더니 굉장히 전 introduce myself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웃으면서 탈락이라고 해야 탈락이라고 해야 끝에 없네요. 끝이 없는 학교입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얘기가 다 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이 개인 면접을 진행한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정영화 씨를 입학시킨 이 이모 교수는요, 학교에서 보직 해제 처분을 받아서 교수직을 박탈당했고요. 정영화 씨는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커질 경우에는 경희대 측에서 아마
입학 취소 처리를 내릴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또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런 강제성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타이밍에 소속사의 입장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이 해명을 좀 보자면 소속사 공식 입장문을 제가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일단 억울한 심정을 곳곳에 내비치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응시를 권했고 또 회사와 정용화의 이 개별 면접도 정상 절차다라는 의미였는데요. 또한 해당 학과가 정원이 미달이 됐다라는 부연 설명을 붙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자세 자체가 사실은 대중이 느끼기에는 이번 부정입학 논란이 아니어도 언젠가 이런 자세였다면 뭐든 터졌으면 터졌겠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저는 사실 봐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당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사의 가장 큰 그 입장이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라는 이 미명 아래 입장을 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 아티스트만 챙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더 대중의 반발심을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속사가 지금 대학원 특혜 논란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예전에 주식 논란 그런 때도 그렇고, 회사가 너무 정용화 씨를 감싼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그 CN블루 데뷔하기 전에 드라마로 먼저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네. 바로 그 장근석 씨를 아시아 프린스로 만든 드라마죠. 바로 미나미시네요로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거든요. 실제로 그 정용화 씨 일본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연기, 가수, 그리고 예능 MC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남자 가수가 예능 MC도 된다는 사람이 바로 이승기 씨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도 또 해외로 가면 또 정용화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는 정용화를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용화 씨 소속사는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네. 일단 상장 기업이고요. 정용화 씨 외에도 AOA라는 그룹도 있고, 유재석 씨 대표적으로는 이 회사 소속의 연예인이고요. 일단은 정용화 씨 같은 경우에 소속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정용화 씨의 평소 평판이나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워낙 이제 대인 관계도 좋고 회사 사람들하고 잘 지낸대요. 그리고 이번 일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워낙에 무리를 빚는 연예인도 아니고 그룹에서도 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믿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정용화 씨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들이 이런 거에 조금 지식이 좀 얕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정용화 씨 본인은 조금 너무 욕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은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반문하고 싶어요. 네. 학교에 처음 가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30살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석사과정까지 다 마친 이제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려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내가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 혹은 내가 의욕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지해서 피해자다라는 이 논리가 좀 성립되기 좀 어려운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대학 입시를 내가 보는 거지 소속사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해야지 왜 굳이 소속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아티스트를 대학원에 보낸다라면 그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속사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절차들을 조금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속사 문제가 조금 더 크다고 저는 좀 봅니다. 사실 지난해 그리고 이제 지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가장 뒤흔들었던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 첫 씨앗이 어떻게 발화를 했냐면 수천억 원 비리, 비자금 이런 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정유라라는 최순실 씨의 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화여대 가는데 특혜를 받고 갔다. 그리고 수업 제대로 참여 안 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다. 형평성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해서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수업도 안 나가는데 막 학점은 잘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유라는 그래도 면접은 봤다는 거예요. 정윤아 씨는 그때 금메달 메고 갔습니다. 이화여대 메달 메고 그리고 면접 봤어요. 맞아요. 학교권 갖추고 갔어요. 메달들 메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용화는 뭐냐 이제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 아이고. 연예인 그 특혜 입학에 대해서 대중들의 그 받는 느낌을 저는 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연예인인데 어떻게 그걸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그 데뷔를 했고 고3 때는 저는 일반인 신분으로 대학교 입시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반인 신분에선 대학문은 너무 좁게 보이고 그리고 연극영화과는 지원율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뭐 특기도 학원 다녀서 공부하고 연기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정식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례 입학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고 화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정용화 씨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면서 굳이 그 박사학위를 따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대학원을 가는 이유 표면적으로 다 알려준 걸 보자면 일단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용화 씨는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위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불안정하잖아요. 뭐 백날 첫날 언제까지나 연예인으로서 탑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사실 없고요. 또 이 응용예술학과 자체가 실기 위주로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정용화 씨 입장에서는 커리어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뭐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굳이 안 가도 됐는데 학교에서 원해서 불러서 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떻게 보호가 잘 안 되네요. 연예인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이제 조규만 씨가 아마 이 케이스라고 보는데 강의를 하는데 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력도 괜찮고 경력도 정말 좋은데 외국 같으면 사실은 학위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고 교수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럼요. 우리나라 학교들 상당수는 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박수홍 씨가 어디에서 개그를 가르친다. 충분히 저분보다 더 뛰어난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려면 석사학위는 좀 있으셔야 되고 교수 자리에 앉으시려면 박사학위가 있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아니면 이제 후광호과 같은 것도 있죠. 뭐 김태희 씨나 뭐 여러 좀 학벌이 이른바 좋은 분들은 괜히 뭐가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정용화 씨는 또 다른 제3의 이유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군 문제가 아닐까라는 군 좀 문제죠. 얘기가 있습니다. 군 이건 좀 문제. 논란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소속사 전 직원이 정용화 씨가 대학원에 진학을 통해 입대를 연기했다라는 증거와 증언을 밝혔습니다. 그 직원의 업무 노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2일이었던 입영 날짜를 9월 30일로 연기, 또 박사과정 진학 예정으로 2번째 미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병무청의 대학원 자료를 접수 후 받은 이 입대 연기 문자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황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직원이 이제 공개한 전 매니저예요. 전 매니저인데 입대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이용했다고 폭로까지 한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안 믿으려고도 안 믿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군 문제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군 입대를 미루기 위해서 이런 박사과정을 이용을 했다라는 건 정말 이게 좀 재질이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소속사는 절대 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 계속 밝히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은 그걸 그대로 믿을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건요. 이 정용화 씨가 이번 이제 석사, 학사, 박사까지 의 과정이 다 전공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 학사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어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석사는 경희사이버대 관광레저항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 경희대학교 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응용예술학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너무나 이제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선은 뭐 한류 스타니까 해외 뭐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원활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석사를 관광레저항공학과 왜 굳이 정영화 씨가 이런 걸 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입대 연기를 위해서는 사실 전공이 아니라 일단 타이틀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런 뭐 약간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화 씨 입장에서 조금 나쁜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자면 나는 내 연예인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경제 생활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나가는 시간은 최소한 하겠다 이런 생각들. 왜냐하면 정용화 씨 같은 경우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남자 연예인들한테는 가장 큰 숙제가 돈 문제잖아요. 근데 특히 아이돌한테는 더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데뷔를 해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을 다시 한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최대한 미뤄서 거의 30살에 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미루는 방법이 주로 그 대학원, 뭐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영화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뭐 소속사 말고 정영화 씨의 입장은 네, 정영화 씨가 사건이 터진 후에 나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 실망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본인 잘못으로 돌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 두 번째 줄이었나요? 보면 진실이 무엇이든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용화 씨도 사실은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정용화 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다 숨길 수는 없고 그 한 문구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바로 직후에 네. 정영화 씨의 개인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지난 20일과 20일 양일간 열렸는데요. 정영화 씨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못했다.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팬들도 약간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약간 뭐 위로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고요. 원래 정영화 씨 하면 약간 쾌활하잖아요. 콘서트 자체가 현장에서 처음에는 조금 침울했대요. 별로 말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음악으로만 막 소통을 하다가 이제 좀 이게 좀 풀릴 즈음에 좀 환하게 웃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영화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공연을 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다. 여러분과의 약속이라 진행하기로 했다. 무거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정영화 씨가 최근에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정영화 씨를 실제로 만나보면 본인이 연예인으로서 내려놓아야 할 것 혹은 내가 여기까지만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선을 잘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선을 딱 쳐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선배, 후배, 동료들, 연습생들 굉장히 잘 챙기는 좋은 오빠, 좋은 형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논란들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뭐 친해지고 나면 그럼요. 예. 예. 아니 뭐 알수록 나쁜 건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네. 정말 알고 보면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용화 씨 아마 데뷔 때부터 표절 논란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주식 관련해서 한번 어머니께 책임을 좀 돌린 듯한 일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이 군대 연기 문제 관련해서는 소속사 측이 거의 지금 뭐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냥 뭐 인간성이 좋으니까 뭐 넘어가자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사과에 대해서도 빨리 했으니까 괜찮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과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과를 했었어야 사실은 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자, 본인도 소속사도 물론 학교도 뭐 자신의 측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죠. 하지만 대중들 앞에서는 공인이라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파헤쳐볼 핫 풍문은요. 특혜 논란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인데요. 최근에 데이트 장면이 공개됐더라고요. 비선 실세 하면 이제 과거 최순실 씨가 이제 많이 떠오르실 네, 테고 네. 그 딸이 이제 정유라 씨입니다. 이 한 매체가 정유라 씨와 마필 관리사로 알려진 이모 씨, 이 사람이 서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열애 중이다 이런 보도를 좀 냈는데 정유라 씨와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은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빌딩 6층과 7층에 아들 그리고 고모 이렇게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기자들이 원래는 이 두 사람의 뭐 열애설을 포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이죠. 정윤회 씨 있잖아요. 뭐 지금 이혼은 한 상태입니다만 그 정윤회 씨와 만남이 있지 않겠느냐. 정윤회 씨와 정유라 씨가 서로 어떤 뭐 거래 같은 걸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에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정유라 씨 연애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포착하게 돼서 보도가 나오게 된 건데 특히 뭐 이 두 사람은 뭐 보모와 아들을 두고 둘이서 뭐 건물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까운 거리에 뭐 식당 이런 데를 뭐 가는데 마스크 같은 거 이제 꽁꽁 싸매고 이제 신분 노출을 극도로 좀 꺼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뭐 서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는 모습 이런 것도 포착이 좀 됐었고 다만 이제 그 해당 숙소 그러니까 이 빌딩에 가까워져 오니까 그 전까지는 팔짱 끼고 걷다가 갑자기 둘이 떨어져서 정유라 씨가 먼저 걷고 그 다음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뒤를 따라 걷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은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자들이 포착을 한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좀 떨어져 있네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보신 사진 외에도 맞담배를 피는 사진도 있었다고 해요. 그 주변 지인의 뭐 증언들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술, 담배 등을 배웠다고 하는데 지금 정유라 씨가 4살 난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좀 금연을 하는 게 추세이기도 한데 또 엄마가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정유라 씨도 이 소식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열애설 보도 후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많이 본 뉴스에 걸리고 뭐 이런 사실을 알고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해요. 주변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이게 찍힌 건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예 뭐 나를 기다린 건지, 그러니까 기사가 찍히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하다가 지금은 그냥 당분간 밖을 안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매우 일단 뭐 열애설이 난 정윤아 씨의 남자친구 궁금할 것 같아요. 이분 어떤 분이죠? 예, 이 씨는 올해 28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돈을 좀 어떻게 훔쳐야겠다고 괴한이 한번 침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유라 씨를 대신에 이렇게 온몸으로 막다가 옆구리에 칼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고요. 당시에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위독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풍문에 의하면 정유라 씨가 정말 열심히 이 씨를 이제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괴한의 증언 중에 조금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유라 씨를 보호했던 이 씨라는 사람이 괴한의 증언 중에 조금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유라 씨를 보호했던 이 씨라는 사람이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네?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고 이제 뭐 위층에서 뛰어 내려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편하게 아마 집에서 있다가 이렇게 아마 좀 뛰쳐나온 게 급하게 뛰쳐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씨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적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공항이었는데요. 이 씨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에 아들, 고모와 함께 그들을 이끌고 덴마크에서 입국한 바로 그 남자가 이 씨고요. 네. 또 지난해 1월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될 당시에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남편 신주평 씨가 2016년에 이제 갈라서게 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정유라 씨를 계속 옆에서 보필을 하고 있는데 전담 마필 관리사 역할뿐만 아니라 뭔가 정유라 씨의 멘탈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좀 옆에서 연인으로서 많이 보듬어 준 것 같아요. 정유라 씨가 말을 타니까 일단 24시간 밀착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봉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유라 씨한테 관리사-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필 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억대 연봉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관리하는 분이시죠. 예, 그 아. 어린 말을 경주마로 키우는 사람을 마필 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마 담당을 했어서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여야 할지부터 이제 치우는 것까지 정말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데요. 사실 건강한 그 경주마로 키우기 위한 완전한 집사예요. 두 사람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유라 씨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요. 어머니보다 아마 이 사람과 같이 교감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보통의 마필 관리사가 그렇게 억대 연봉을 받나요?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그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렇게 다 그렇게 받지는 못하고요. 아마 잘 뛰는 경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더 특별한 이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때문에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 씨 같은 경우는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로 네. 이제 그 최순실 일가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두 사람의 이제 연인이 된 시기는 2016년 독일에 머물 때 그때 이루어졌다고 해요. 전 남편이 4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고 그 기간 안에 사랑이 싹텄는데 이때 그 교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남편처럼 둘이 딱 붙어 다녔다. 애인 같았다. 그리고 서로 담배 피는 장면도 목격했다. 뭐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은 연인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마필 관리사가 거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또 단톡방이 있었대요. 그 정유라 씨 그리고 마필 관리사 그분 이 씨 이 단톡방에 최순실 씨가 있었는데 지시를 받으면서 둘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는 일단 혼자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뭐 개개인마다 성향이 좀 있듯이 또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스타일인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옆에 수발드는 사람이 있었고 또 친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렇게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보디가드 역할까지 해주는 이모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정유라 씨의 상황이 이제 재판이 쭉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 친지들도 좀 등을 돌리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진정한 내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 그런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신뢰하게 된 것이고 특히나 정유라 씨 모든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의 근원이 지금 사실은 엄마인데 엄마는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하나가 아마도 지금은 이 씨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변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열애설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저는 뭐- 이게 사실 엄마가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열애설이 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있잖아요. 예. 아니 그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법정에서 증언대에 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최순실 씨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유라는 살모사 같다. 거침없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순실 씨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정유라는 아마 엄마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한 남자만 바라볼 수도 있고 아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두 사람이 얼마 전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 최순실, 정유라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평창 땅이 있었는데요. 그 최순실 씨가 평창 땅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일단 거부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뭐 정유라 씨의 측근이나 뭐 이렇게 좀 들리는 말에 의해서는 정유라는 엄마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좀 그냥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 여인 중 한 명인 정유라 씨. 연애는 자유겠지만요. 엄마가 또 25년 구형을 받았고 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꼈던 상실감과 아픔의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파헤쳐볼 핫 풍문은 뭘까요? 네, 또다시 소송에 휘말려서 팬들의 마음을 굉장히 철렁하게 만든 그런 스타가 있습니다. 박유천 씨의 옛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분의 지인인 A 씨가 박유천 씨를 상대로 중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면서 12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일단 이유는 박유천 씨의 반려견이 나를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A 씨의 주장을 들어볼게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7년 전이죠. 2011년도 4월에 박유천 씨 집에 이 지인 A 씨가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베란다에 있던 박유천 씨의 반려견 그 알래스카 말라메토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얼굴에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7년 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상처가 이제 재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상금이 12억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상처가 깊거나 뭐 심하다는 회복이 거죠. 네. 안 되거나 뭐 이런 건데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이분의 상처를 들어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얼굴만 80바늘을 꼬맸다고 해요. 아이고. 애교살 부분이 30바늘 정도를 꼬맸고 또 이 관자놀이 뒤쪽부터 광대까지 11cm 정도를 일자로 꿰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의 이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광대 부분에서 약 2cm 아랫부분에 개 송곳니 부분이 움푹 패였고요. 그리고 입술 끝쪽이 물어 뜯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게 이게 피부 표면만 꿰맨 게 아니라 이 피부 안쪽부터 4겹, 5겹을 꿰매 올라오면서 꿰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인데 광대 부분의 조직이 일부 또 소멸되기도 했고 또 1년에 한 번씩 피부를 절개를 해서 이게 피부가 유착이 되는 거를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끊어주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일단 광대 쪽은 조직을 드러낸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줘야 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얼굴에 변형이 오는 거예요. 입이 자꾸만 돌아가고 또 외출할 때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술과 치료를 받다 보니 그동안 쌓인 금액이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는 것이 이 A씨 측의 주장입니다. 얼굴만 80바늘이면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상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해서 다친 게 또 아니고 남 때문에 다친 거면 더 마음의 상처가 좀 클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7년이라는 지난 시절에 수술비와 치료비가 수억 원대에 이르렀죠.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 수술비와 치료비도 뭐 포함이 되겠고 또 최근에는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률 60%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A씨의 입장에서는 12억 원으로 추산되는 그 돈이 결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 심각한 부상이면 당시에 분명히 그 자리에 박유천 씨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충분히 그때를 보상을 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물론 박유천 씨가 함께 있었고요. 사고가 난 직후 바로 병원의 매니저를 같이 갔대요. 그러니까 A 씨와 매니저가 같이 갔대요. 그러니까 계속 경과를 지켜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보상금도 다 보냈는데 이제 A 씨가 거부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거를 이게 되게 7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자기들도 좀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박유천 씨한테 당시의 상황을 말해달라라면서 이렇게 나온 공식 입장이 이겁니다. 예. 그 정확히 그 사건 당시에 박유천 씨 그리고 박유천 씨 매니저 네. 피해자 A 씨가 있었고요. 사건 1년까지는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그 뒤로부터는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 12월에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서를 1차로 보냈고요. 그리고 1월 들어 경찰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박유천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그날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약간은 뭐 길지는 않지만 좀 짧게 설명을 했어요. 나름 예.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박유천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찾아와 개를 구경하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후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A 씨의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A 씨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사 이후에 굉장히 의아함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박유천이 없는 집에 격리되어 있는 개를 굳이 만져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A 씨 측은 처음 집에 이제 갔을 때 아주 조그만 토이푸들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 귀엽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박유천 씨가 아 얘보다 더 귀여운 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작업실과 연결된 베란다에 있는 이 멍멍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문을 열고 보여줬더니 그냥 뭔가 좀 엄청나게 큰 실루엣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A씨 입장에서는 이 덩치만 보고 조금 겁을 먹었는데 박유천 씨가 자신에게 괜찮다, 굉장히 온순하다, 한번 만져봐라 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이 개가 나를 물었다라고 아주 상반된 입장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 A씨는 어떤 분인가요? 박유천 씨 집을 방문할 정도의 지인이면 어떤 친분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피해자분은 우선 중년 여성이고요. 2011년부터 13년까지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한 제작사 대표의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박유천 씨의 그 당시 매니저가 배우 쪽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좀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자연스럽게 제작사와 이제 매니저는 좀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박유천 씨와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사는 현재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신 사업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을 좀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돈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건이 있고 7년 후에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또 이 박유천 씨가 요즘 또 사건이 또 계속 막 이런저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틈을 타서 또 소송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있던데. 그렇죠. 사실은 이분에게 달리는 악플의 대부분이 왜 7년 만에 나타났냐, 왜 그동안 연락 안 했냐,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 이후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이 견주인 박유천 씨 얼굴 보는 것조차 너무 싫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당신은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광대뼈가 함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황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그런 우려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가족들이 이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분장에 휘말리지 말고 일단 계속 치료에 전념하자라고 해서 일단 본인들이 자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치료를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작년까지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뭐 치료비 한 3억 정도 낸 상황이니까 이분도 이제 뭐 연락을 마지막쯤 돼서는 결국은 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까지 치료가 잘 됐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지난해에 6개월 정도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단을 했더니 상처 부위가 다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봤더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12월에 박유천 측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소속사 측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무대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수단인 형사 고소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군요. 언제까지죠? 일단 이 사건은 2011년 4월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일반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이 바로 중과실치상 혐의인데 이것으로 지금 혐의를 잡고 고소를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젠 올해 4월까지 이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 안에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 4월까지가 공소시효 기간인데 공소시효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라고 한다면 현재 경찰에서 이 사건을 일반 과실치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느냐, 아니면 중과실치상으로 보느냐인데 그거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사실 이제 강아지나 뭐 개한테 물려가지고 뭐 이런 걸로 소송이 생겼다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완견을 관리를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면 훨씬 더 본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아마 변호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해서 중과실치상으로 이렇게 또 이제 그 공소 기간을 좀 넓게 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건 박유천 씨한테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매니저를 통해서 선물과 봉투 안에 든 돈 이런 것들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액수는 피해자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도 한 번 없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선물, 돈, 딸랑을 보냈다는 게 그 자체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골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박유천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유천 씨는 뭐 직접 병원에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개한테 물렸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라뮤트가 원래 좀 되게 온순하다고 이 썰매 끄는 개로 유명하고 또 온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지 좀 뭐 장난을 친 게 아닌지 뭐 그런 그냥 궁금증이 들어서. 박유천 씨의 개가 굉장히 큰데 베란다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뮤트는 정말 썰매를 끄는 질주 본능이 있는 그런 큰 대형견인데 베란다라는 공간은 굉장히 작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고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물만한 그런 공격성이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박유천 씨는 그 말라뮤트를 테라스 밖에 베란다에서 키운 거죠? 일단 박유천 씨가 베란다에서 멍멍이를 기른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왜 박유천 씨는 그 말라뮤트를 테라스 밖에 베란다에서 키운 거죠? 일단 박유천 씨가 베란다에서 멍멍이를 기른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키우지 말아요. 네, 알레르기가 그럼 못 있기 키우는데. 때문에 근데 또 좀 심한 편이어서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멍멍이, 그러니까 개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이 충혈이 되기도 할 정도로 좀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좀 개를 키우는 거였고 우연찮게 데리고 오게 됐는데 스킨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 공간에서 기르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멍멍이를 이제 밖에서 안전하게 기르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 마음과는 달리 사실은 이 강아지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유기견들이 사나워진 이유가 그 뭐 먹을 걸 잘 못 먹어서 그 찾다 그런 거보다도 주인이 만져주질 않아서 그래요. 정말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예, 정말 중요한데 스킨십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키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폭탄 덩어리로 만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뭐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반려견을 그렇게 좀 폭력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책임이 분명히 박유천 씨한테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사실은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저에게 안 물어요.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사실 줄도 목줄도 안 매고 뛰어다니는 적도 많아요. 그래서 혼나야겠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 근데 생각보다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소송건도 제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무조건 에티켓을 진짜 지켜야 되겠다. 자,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예, 우선 형사 고소기 때문에요. 경찰 조사가 필요하고요. 경찰 조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7년 전의 사건이라 당시에 뭐 CCTV라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더욱이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그 매니저인데 그 매니저분이 세상을 떠난 지 좀 오래되셨기 때문에요. 지금 현 소속사 관계자하고도 연결
연결고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그 강아지 역시 2년 전에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실이 뭐 어떠한 형식으로 증명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재판까지 갈지 안 갈지도 사실은 지금 물음표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너무 증거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우선은 뭐 이제 고소인 조사는 이제 뭐 하긴 했지만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경찰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이거를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길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길지 이거부터가 이제 또 이제 시작이 돼요. 불기소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검찰에서는 그냥 재판까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사건이 무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슈는 큰데 사실은 밝혀질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는 계속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유천 씨 일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목줄 의무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마개 이런 게 지금 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반려견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 견주는 형사처벌받게 되는 그런 관련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상해 발생 시에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게 견주의 동의 없이 그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안락사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지금 2021년부터 실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동물단체들의 반발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오는 3월 22일부터는 등높이 40cm 이상, 그러니까 키가 그 정도 되는 개에게는 입마개가 꼭 필수적이고 2m 이내의 목줄을 강제적으로 꼭 착용해야 하는 법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7년 전 사건이고 법 개정 훨씬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어떤 뭐 보상금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마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시원 씨 그 반려견 사건 이후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실제로 그 최시원 씨 사건 이후로 그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상층만 데리고 나가도 좀 약간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 일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